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염려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과 징조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는 진실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정말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 시대에 저희가 어떤 신앙을 해야 하는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지금이 그 마지막 세대가 되기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여러 해 동안 주님을 믿어왔지만 진정 경건의 삶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다시 시작된 온라인 중동부 연합 야행회를 통해서 각자의 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야행회를 위해 건강 강의로 수고하시는 의사이신 선영우 강사님에게 성령님의 한없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들의 몸을 통하여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로
안녕하십니까 교회 여러분. 2021년 중동부 온라인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건강 가득한 삶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혹시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드시면서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에 보여드렸던 통계 자료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미국에 사시는 남성분과 여성분들 중에 어떤 암이 가장 많이 걸리고 어떤 암으로 가장 많이 죽으실지에 대한 통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남성분들에게는 전립선 암이 가장 많이 걸린 암이었는데 여성분들을 보시면은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28만 명이 유방암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4만 명 이상이 유방암으로 죽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2021년 예상안을 보면은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여성분들 중에 유방암이 가장 많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미국과는 틀리게 5번째로 많이 죽는 암이 유방암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미국과 한국 두 곳 다 여성분들 중에서는 유방암이 가장 커먼한 암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미국이나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성분들에게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유방암이 걸릴까요? 저희가 유방암을 공부를 할 때 바꿀 수 없는 위험인자와 바꿀 수 있는 위험인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바꿀 수 없는 유방암이 걸릴 수 있는 위험인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유방암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력 유전입니다. 가족 중에 특히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시스터 중에 유방암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그 가족력 때문에 유방암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방 밀도입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 사이에서 유방 밀도가 높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유방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저희가 유방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메모그램을 쓰는데 메모그램이 유방암을 조그만 유방암을 캐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일찍 발견하지 못하고 조금 더 자랐을 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인자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reproductive history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임신을 했고 또 월경을 언제 시작을 했고 이런 것들이 또 바꿀 수 없는 위험인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꿀 수 있는 위험인자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운동 부족인 사람은 유방암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운동 부족과 음식 생활이 안 좋아서 살이 찌시고 비만이신 분들 안에서는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는 갱년기 이후에 에스트로겐이나 같은 호르몬을 복용하신 분들은 오래 호르몬을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첫 임신 나이입니다. 임신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생활, 특히 술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충분히 저희가 바꿀 수 있는 위험인자로 저희가 봅니다. 술과 유방암의 위험성을 보시면은 술 안 마시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하루에 술을 2잔에서 5잔씩까지 마시는 여성분들은 유방암 걸릴 확률이 1.5배가 증가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올해 2021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유럽에서 나온 논문인데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를 저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020년을 봤을 때 세계의 모든 국가에 암을 걸린 사람들을 총 계산하고 연구를 해보면은 거의 74만 명에 가까운 암 환자들이 술로 인해 암이 생겼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수는 거의 4.1%. 2022년에 세계적으로 암이 걸린 모든 사람들의 4.1%가 술로 인해 암이 생겼다는 논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뿐만 아니고 술은 다른 암도 일으킬 수 있는 큰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술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안 마시는 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비만, 갱년기 후 비만이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위험성이 됩니다. 갱년기 후에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몸의 지방에서 만들어집니다. 비만일수록 에스트로겐 레벨이 높아지고 에스트로겐 레벨이 높아질수록 유방암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비만은 인슐린 레벨도 높이기 때문에 인슐린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방암 위험성이 또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 부족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방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운동이 부족하면은 비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이 될 수도 있지만 비만과 상관없이 적어도 일주일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빨리 걷기를 하는 여성분은 그거 안 하는 분들에 비해 유방암 걸릴 위험이 18%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유방암은 어떻게 저희가 진단을 할까요? 많은 여성분들이 해보셨겠지만 메모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메모그램은 저희가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편한 검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유방을 이렇게 플레이트 2개 사이에다 넣고 유방 전체를 엑스레이를 찍은 다음에 암이 있는지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유방암, 특히 메모그램을 찍는 환자가 미국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는 방사선과 선생님들 중에 이 메모그램만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도 테크닉도 이미징도 너무 많이 발달을 해서 이제는 정말 작은 암, 1에서 2mm 되는 암조차도 발견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고 유방암 진단을 위해서 가장 제일 처음 저희가 쓰는 검사가 메모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그램을 통해서 이상소견이 생기면은 저희가 그 다음에 울트라사운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소견이 보이는 유방 쪽에 울트라사운드를 가지고 조금 더 정밀적인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울트라사운드에서 그 이상소견이 보였던 곳이 계속해서 이제 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면은 저희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울트라사운드에서 그 종양이 조그만 혹이 보이면은 저희가 울트라사운드를 사용해서 조직을 이제 니들을 통해서 채취를 하고 울트라사운드에 안 보이고 메모그램에만 보이는 이 혹이나 종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두 번째 그림에서 보이는 방법, 이거를 이제 stereotactic biopsy라고 하는데 이 방법을 해서 우선 되게 suspicious한 이 종양이나 혹을 저희가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옵시를 통해서 유방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 후에 유방암을 진단을 받으시면은 이제 암 전문의를 만나시게 되고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다른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MRI를 많이 합니다. 이 MRI는 엑스레이가 아니고 이제 큰 자석을 가지고 이제 물에 있는 원소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이미징을 하는 건데요. 이 MRI는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주기 때문에 유방 전체,
왼쪽, 오른쪽 유방 전체를 보고 저희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찾은 암 이외에 다른 종양이나 혹이 있는지를 볼 수 있고 또 이제 임파선의 전이가 됐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혹시 암이 굉장히 크고 되게 어그레시브하다고 느껴지면은 저희가 CT 스캔도 합니다. 그래서 이 CT 스캔을 통해서 유방뿐만 아니고 몸 전체를 검사를 해서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됐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 이제 40대 미만, 미국에서는 이제 50대 미만이신 분들이 유방암이 걸리시면은 저희가 제네릭 테스팅, 유전자 검사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게 유방암이 걸릴 수 있는 유전자 변형이 있다고 이제 밝혀지면은 환자 자신에게 치료가 달라지진 않지만 그 가족들, 특히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다르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유방암이 생길지 검사를 해야 되고 이제 마니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안젤리나 졸리라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제네릭 테스팅을 하셨는데 유방암이나 다른 암이 걸릴 수 있는 유전적인 변형이 있는 걸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방암이 진단을 받지 않으셨지만 양쪽 유방을 전체 절제하는 수술을 해서 이제 유방암이 걸릴 수 있는 리스크를 아예 없애는 시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유방암이 걸리면은 어떻게 저희가 치료를 할까요? 이 NCCN 가이드라인은 유방암에 관한 치료법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몇 기냐, 병기에 따라서 치료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방암 치료하는 때는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 항호르몬 치료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기냐, 어떤 암이냐, 어떤 종류의 유방암이냐에 따라서 이 네 가지를 다 하실 수도 있고 이 네 가지 다 안 하고 세 가지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두 가지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병기에 따라서 치료법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유방암 1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 1기는 우선 수술 전에 1기신 분들은 영상 검사 속에 유방 안에만 암이 있고 그 암 사이즈가 2cm 미만이신 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영상 검사 속에 임파선으로 전이가 안 되신 분들을 저희가 유방암 1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방암 1기 이때는 수술하기 전이기 때문에 수술 전 유방암 1기이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수술을 먼저 저희가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방 종양 절제술이 있고 두 번째는 유방 전체 절제술입니다. 그래서 럼펙토미, 메스텍토미라고 이제 영어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럼펙토미인 경우는 유방 종양 절제술인 경우는 유방 전체를 저희가 수술로 제거하지 않고 유방 안에서 종양이 있는 부분만 저희가 절제를 합니다. 메스텍토미는 유방이 안에 종양이 있는 곳뿐만 아니고 유방 전체를 저희가 절제를 하고 이 두 가지의 수술을 할 때 저희가 항상 임파선, 이 겨드랑이에 있는 임파선을 몇 개를 절제를 해서 그쪽으로 암이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 유방암 1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A와 1B로 나눠지는데 1A인 경우는 수술 후에도 이 유방 안에 있는 종양이 2cm 미만이고 임파선으로 전이가 안 된 암을 1A로 부르고 1B인 경우는 똑같이 유방에 있는 종양 사이즈가 2cm 미만이지만 3개 미만의 임파선으로 전이가 된 암입니다. 근데 임파선에 전이된 암 사이즈가 현미경으로 봤을 때 2mm 미만이 돼야지 1B입니다. 똑같은데 2cm의 암이 유방에 있는데 임파선에 전이된 암이 2mm 이상이 되거나 돼서 3mm나 4mm나 5mm가 되면은 그 스테이지가 1B에서 2A로 올라가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임파선에가 전이가 된 암 사이즈가
2mm 미만이면은 저희가 영상 속에서도 보이지 않고 손으로 검사해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은 수술한 후에만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암 환자들을 많이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임파선에 여러 개가 전이가 됐는데 1cm 미만인 경우는 저희가 전혀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저희가 손으로 느꼈을 때 느껴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영상 속에서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유방암이 몇 개인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항상 수술 후에 저희가 정하게 됩니다. 수술한 후에 어떤 분들은 방사선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방사선이 꼭 필요할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술하는 방법이 종양절제술이 있고 유방절제술이 있는데 종양절제술을 하신 분들은 방사선 필요가 꼭 필요하십니다. 20년, 30년 전에 유방암이 걸리셨으면 수술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유방 전체 절제술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1기이신 분들은 암의 사이즈가 2cm 미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암을 수술하기 위해서 유방 전체를 이제 제거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수술이 됐기 때문에 20년 전쯤에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방 전체 절제술과 유방 종양 절제술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유방 종양 절제술만 하신 분들은 유방 전체 절제술 하신 분들보다 유방 안에 암이 발견된 곳에 암이 재발하는 가능성이 높은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방 종양 절제술 하신 분들은 수술 후에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했더니 유방 전체 절제술 하신 것만큼 낮은 이제 재발률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 그때부터 저희가 1기신 분들한테 두 가지 서저리 옵션을 드립니다. 그래서 1기신 분이 메스텍데미 유방 전체 절제술을 하시고, 수술 후에도 1기시면은 1A이시면은 저희가 방사선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럼펙데미 유방 종양 절제술 하신 분들은 그것만 하면은 유방 안에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암이 유방 안에만 있지 않고 임파선으로 전이가 됐을 때 저희가 또 방사선 치료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방사선 치료를 정말 하기 싫으신 분들은 다시 수술을 하셔서 임파선에 더 제거를 해서 이제 암이 더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수술을 했을 때 임파선에 더 많은 임파선에 암이 전이가 된 것을 찾으면은 방사선이 필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임파선에서 암이 발견이 돼도 방사선으로 충분히 치료가 되기 때문에 또 수술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어떤 분들은 또 항호르몬 치료나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호르몬 치료는 이제 암을 진단을 했을 때 암을 저희가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암에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지, 에스트로겐이나 프로제스테론 수용체가 있는지를 검사를 하고, 또 HER2라는 수용체 검사를 해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항호르몬 치료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호르몬 치료를 권장하신 분들은 이 호르몬 수용체가 있으신 분들한테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1기인 분들은 과연 항암 치료가 필요하신가? 그거에 대한 질문은 어떤 1기 유방암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1기 유방암은 유방 이외에 몸 다른 곳에 전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저희가 권장을 하고, 어떤 분들은 다른 몸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항암 치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항암 치료가 필요할까요? 재발 위험성이 가장 높은 1기 유방암은 이 호르몬 수용체와 HER2 수용체 둘 다 없는 유방암입니다. 이 유방암을 저희가 트리플 네거티브 유방암이라고 하는데, 이 암은 암 사이즈가 1cm만 돼도
유방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 전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항암을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암은 저희가 항암을 권장을 안 할까요? 대부분 호르몬 수용체가 있고 헐투 수용체가 없는 유방암은 대체적으로 재발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암을 권장을 안 하고 항호르몬만 권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거는 이 재발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항호르몬만으로도 완치가 되시는데 어떤 분들은 1년 안에 몸 다른 곳에 암이 재발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호르몬 수용체가 있고 헐투 수용체가 없는 유방암 환자들이 수술을 하신 다음에 그 암 세포를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 검사 이름이 온코타입 DX입니다. 이거를 하면은 스코어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보시면은 recurrent score, 재발할 수 있는 스코어를 줍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32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그 옆에 칼럼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recurrent score가 32가 되면은 9년 안에 유방 밖에 다른 곳에, 몸 다른 곳에 이 암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20%가 된다는 말이고, 항암 치료를 하면은 15% 이상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암이 재발할 수 있는 그 확률을 15% 이상 떨어진다는 그 prediction, 그 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코타입 DX 테스트를 해서 만약에 이 스코어가 높으신 분들은 저희가 항암을 하게 권장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스코어가 0, 1, 2 굉장히 낮게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항암을 했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항호르몬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항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이나 프로제스테론 수용체가 있는 유방암 환자들한테만 저희가 권장을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피를 태블릿을 하루에 하나씩 드시면 되는데 5년에서 10년 동안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치료를 하시면은 이제 유방암이 완치가 되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1기 유방암은 이런 치료를 통해서 저희가 완치할 수 있는 확률이 90에서 95%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받으신 후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암을 마니터를 해야 될까요? 처음에 암을 발견했을 때 썼던 메모그램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나신 다음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메모그램을 하시기를 저희가 권장을 하고, 메모그램은 수술을 받은 쪽, 수술을 안 받은 쪽 두 유방 다 메모그램 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메스텍tom을 하셔서 유방이 없으신 분들은 수술을 안 한 다른 쪽만 이제 저희가 메모그램을 합니다. 그리고 3, 4개월에 한 번씩 의사를 방문해서 외래 방문을 통해서 검사를 하시고 이제 암이 재발했는지 계속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전립선암과 비슷하게 5년 동안 이 검사를 통해서 암이 재발한 게 안 보이면은 그때 가서 저희가 완치가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암에 적용이 되지만 유방암은 예방이 중요하고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조기 발견 시 1기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1기인 유방암은 90% 이상의 완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메모그램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2015년도에 임상실험을 통해서 메모그램을 정기적으로 하신 분들은 유방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20%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모그램을 하시면은 유방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안 하시는 분들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 스터디 전에도 저희가 메모그램을 권장을 했지만 이 스터디 후에는 더 이제 권장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이제 아메리칸 캔서 소사이티에서 얼마나 자주 언제부터 메모그램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우선 저희 여성분들 중에 가족력도 없고 이제 유방암이 걸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이 없으신 분들 한해서는 45세부터 시작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American Cancer Society는 45세에서 54세까지 1년에 한 번 하고 그 시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면은 55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 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하지만 Primary Care 얘기를 하시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55세 이후에도 1년에 한 번씩 매모그램을 계속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 건강하신 분들 70대, 80대가 되셔도 건강하셔서 10년 이상 사실 수 있는 분들 한해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저희가 계속해서 검사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모그램 이외에 어떤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꿀 수 있는 위험 인자를 바꾸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운동 부족인 분들은 운동을 하시고 살이 좀 찌신 분들은 운동과 식생활을 통해서 살을 빼시거나 웨이트를 몸무게를 잘 컨트롤하시고 또 갱년기 이후에 호르몬을 계속해서 복용하셨던 분들은 호르몬을 스탑하시고 또 식생활이 안 좋으신 분들, 특히 술을 드시는 분은 술을 끊으시면은 그 위험 인자를 없애기 때문에 유방암이 걸릴 위험도 낮아진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뉴스타트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운동 부족과 비만을 없애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국은 뉴스타트를 하시면은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는 음식, 운동, 그리고 또 비만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물,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위험 인자에서는 안 써드렸는데 햇빛을 보면은 또 유방암을 걸릴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데이터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뉴스타트의 뉴스 컴포넌트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봉사 127쪽에 엘렌지와 여사가 쓰신 말씀입니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뉴스타트 자체가 하나님의 참된 치료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운동과 식사가 유방암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논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2007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 따르면은 매일 350g 이상의 야채와 과일을 먹고 많은 운동도 아닙니다. 일주일에 6일 30분 이상 걸으시는 분은 유방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50%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과 식사를 같이 하는, 그래서 운동도 많이 할 필요도 없이 30분 이상 매주 6일, 그리고 야채와 과일을 조금 더 많이 드시면은 그것만으로도 유방암으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봉사 24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만일 그들이 음식에 절제하고 즐겁고 건전한 운동을 할 것 같으면 그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시간과 돈을 절약하게 될 것이다. 멜렌지와 여사도 이 스터디에서 말한 거랑 똑같이 음식을 절제하면서 건강하게 먹고 운동을 할 것 같으면 건강을 회복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논문은 1993년 좀 오래전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운동을 매일 하면은 암으로 죽는 이유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사망률이 23% 감소한다는 논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자체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료봉사 77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가 병이 들었으면 신체적 운동은 기관이 정상 조건을 회복하도록 자주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가 병이 들거나 몸이 아프면은 힘들더라도 운동을 하시면은 우리가 정상 조건을 회복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의료봉사 81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개에서의 건강한 운동은 근육을 강화시키고 적절한 혈액순환을 도모하고 실체 질병으로부터 막아주고 영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건강하신 분이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면은 그 자체가 우리 몸이 질병을 걸리는 것을 막아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우리 삶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은 어떻게 유방암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 논문을 보시면은 유방암 환자들과 유방암이 안 걸리는 사람들을 비교한 논문인데, 이 논문에 따르면은 유방암 환자들은 유방암 안 걸린 사람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20%의 적은 양의 물을 마신다는 논문을 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만이 유방암의 위험 인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논문은 하루에 물을 1리터 이상 드신 분하고 1리터 미만으로 드신 분을 비교를 했을 때 물만, 다른 거는 다 똑같고 물만 1리터 이상 마시는 사람들이 12개월 후에 1리터 미만으로 마시는 사람들보다 2.2kg가 더 살이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비만이 유방암의 위험 인자가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운동과 식생활로 이제 살을 뺄 수가 있는데, 그것과 같이 물을 많이 드시면은 그것만으로도 살 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유방암이 걸릴 수 있는 확률도 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 자체가 어떻게 유방암을 예방하는지는 아직까지 그 방법은, 메커니즘은 저희가 모르는데, 유방암이 걸릴 수 있는 위험인자 중 하나인 비만이 물 많이 마심으로 살이 빠진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유방암을 위험성을 낮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봉사 237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나 병이 났을 때나를 물러나고 물은 하늘이 준 가장 좋은 축복 중 하나이다. 물을 적당히 사용하면 건강이 증진된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체 조직의 필요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병을 저항하는 체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보시다시피 엘렌 G. 화이트 여사께서는 물이 하늘이 준 가장 좋은 축복 중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을 마심으로써 저희가 병을 저항하는 체질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물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물을 드셔야 될까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적어도 8컵, 그래서 64아운스 정도를 드시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이기 때문에 땀도 많이 흘리고 수분을 많이 잃기 때문에 64아운스 인상, 그래서 한 10컵 정도 매일 드시면은 건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햇빛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햇빛은 저희가 몸이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많은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를 만나시면은 비타민 D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요즘은 암 연구를 하면서 비타민 D와 얼마나 암이 연관이 됐는지에 대한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논문은 햇빛을 얼마만큼 받느냐와 유방암이 걸릴 위험성에 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해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유방암에 걸릴 리스크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논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옥 외에서 운동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말씀하신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글을 기억하시면서 밖에 나가서 안 더울 때 너무 많은 햇빛을 보면 또 저희가 살도 타고 이제 그걸로 인한 이제 좀 안 좋은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덥지 않은 시간에,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밖에 나가셔서 햇빛을 보면서 운동을 하신다면은 정말 건강하시고 또 유방암이 걸릴 확률도 낮출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건강 20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병들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완쾌되어 행복해지기를 바라신다. 그들은 아픔과 고통을 초월하여 그들의 힘에 알맞는 유용한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활동하고 공기와 햇빛을 마음껏 이용함으로 많은 쇠약한 병자들이 건강과 힘을 회복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동을 하시고 밖에 나가서 햇빛을 맞으면서 운동을 하실 때 이게 몸이 약하신 분들 아니면 내가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에게 건강과 힘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스터디를 보시면은 저희에게 주신 뉴스타트라는 기별이 얼마나 저희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평강을 항상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신 오늘 들으신 이것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생활하심으로써 아프신 분들은 병이 낫는 건강을 회복하는 기적의 경험을 하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질병 없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정과 건강 페이지 204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샘이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에 대하여 더 분명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늘의 치유력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어떻게 온몸을 맡길 것인지 끈기 있고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진지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어두운 영혼의 밀실을 비출 때 불안한 염려와 불만은 사라지고 흡족한 기쁨이 정신에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과 힘을 줄 것이다. 뉴스타트 자체가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도 있지만 키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뉴스타트를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시고 기도와 말씀 속에 생활하시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평강이 넘치는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것으로 건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가는 바
작은 정성이 모여 큰 기적으로 삼육 천사 플러스 서포터즈. 삼육 천사 플러스 서포터즈는 매월 10,000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후원하여 삼육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나눔 운동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부담 없이 모바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기부 캠페인을 통해 삼육대학교의 발전과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후원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삼육대학교 홈페이지 삼육 천사 플러스 서포터즈 배너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차 보고서와 뉴스레터 등의 기부자님 성명을 등재해드립니다. 학교 소식지를 주기적으로 발송해드립니다. 생일과 연말에 감사 패키지를 발송해드립니다. 기부금 세제 혜택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육대학교 총장 김일목입니다. 삼육대학교의 존재 이유는 교육 선교 사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여 교회와 사회, 나아가 민족과 세계에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이러한 선교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는 많은 재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성원과 또 후원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삼육대학교가 우리 시대의 이 선교 사명을 성취하는 일에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삼육의 발전에 천사 여러분의 마음을 더해주세요.